아들, 어디 가니? 제발 나도 데려가. 밀물이 들어오는 갯벌 한가운데 발이 빠져버려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고 횡하니 사라져버렸죠. 차가운 바닷물이 무릎과 가슴을 거쳐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에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 의해 산채로 바닷속에 버려졌다는 것을. 하지만 놈들은 몰랐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살아 돌아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넘긴 버림받은 엄마 이정옥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모진 세상 풍파를 다 겪는다지만 진짜 이런 일은 절대 겪고 싶지 않다 싶을 만큼 끔찍한 일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자식한테 버림받는 일이었는데요. 차라리 제 발로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갔으면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그때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 같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죠.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제 앞으로 이 빌라 한 채와 예금 3억 원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피 같은 돈을 아끼고 아껴 쓰면서 조용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는 아들 진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3년 전에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1년쯤 지나자 사정이 어렵다며 자꾸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다음엔 200만 원, 그러다 나중엔 1000만 원까지 대놓고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 미진이의 값비싼 명품 가방은 매번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으로 휘감은 것은 물론이고 고급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도 제 앞에서 버젓이 자랑하는 것도 봤죠. 참다 못한 제가 어느 날 아들 진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진수야, 네 사정은 알겠다만 엄마가 가진 돈이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건 아니야. 그리고 미진이는 돈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는 엄마도 더는 못 도와준다. 그랬더니 진수가 버럭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미진이 탓만 해요? 지금 제 사업이 어려운 게 미진이 때문이에요? 저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미진이가 네 사업도 어려운데 분수에 안 맞게 돈을 펑펑 쓰는 건 사실 아니니? 엄마도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챙길란다. 더는 한 푼도 못 줘. 그날 이후 진수의 연락이 매몰차게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도 물론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자식이 야속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수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엄마. 진수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뒤에 멀뚱히 서 있던 미진이도 그제야 마지못해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엄마 잘못했어요. 진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 미진이도 훌쩍이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생각 없이 돈 막 쓰고 다니고 속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진 말을 하고 돌아섰던 아들이 저렇게 뉘우치니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늘한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진수가 훌쩍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가족여행 가요. 답답한데 서해안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쐬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돼요? 미진이가 얼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제대로 효도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다정하게 구니 얼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자, 여행 가. 진수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재밌는 여행 되도록 계획 잘 짜놓을게요. 여행을 한 달 앞두고 진수가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거 서류에 서명 좀 해주셔야 해요. 무슨 서류인데 그러냐? 아니, 별건 아니고요. 여행자 보험 드는데 뭐 확인 사항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행 중에 다치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응급 상황 생겼을 때 가족관계 증명만으로는 안 된대요. 보호자가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게 미리 동의서 같은 걸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아들이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어이구, 그런 것까지 챙기고 그래. 어디다 하면 되니? 진수가 서류를 책상에 탁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엄마 여기 이름 쓰시고요. 아, 맞다. 여기는 인감도장 찍어주셔야 효력이 있대요. 저는 그게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아들이 가리키는 서너 장의 서류에 꼬박꼬박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주었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챙겨 넣으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짜 멋진 여행 만들게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진수 부부가 아침 일찍 빌라 앞에 차를 대고 깍듯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수가 차 문을 활짝 열어주더군요. 엄마, 조심해서 타세요. 미진이가 앞자리에서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끝내줘요. 바다 보러 가면 기분 진짜 좋으실 거예요.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게 얼마만인지 정말 기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앞자리에 앉은 미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그냥 나왔나 봐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네요. 식당 예약 확인해야 하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 어서 확인해봐라. 미진이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척하더니 잽싸게 자기 핸드백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 드릴게요. 저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2시간쯤 지나자 창밖으로 회색빛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핸들을 돌리며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갯벌 체험장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물 빠지면 조개도 캐고 낙지도 잡고 그런다더라고요. 어머, 그래? 아이고, 좋구나. 차는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더 들어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해안가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진수가 차에서 훌쩍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갯벌 보이죠? 와, 엄청 넓다. 우리 저기 가서 조개 캐봐요. 차에서 내리니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진수가 장화를 챙겨 신고 앞장서서 갯벌로 척척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걸었죠. 미진이가 옆에 착 달라붙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공기 진짜 좋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갯벌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따라 점점 바다 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진수가 멈춰서더니 주변을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쯤에서 조개 캐봐요. 그래, 알았다. 저는 허리를 굽혀 젖은 갯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몇 개 손에 잡혔어요. 진수와 미진이도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갯벌을 뒤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발목이 싸늘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진수와 미진이가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무틀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진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서 나가야겠다. 진수가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멈춰서서 손을 크게 흔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네. 우리가 얼른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미진이도 따라 손을 흔들더니 두 사람은 육지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갯벌이 어찌나 깊은지 발이 푹푹 빠져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다친 허리 때문에 힘을 주기도 어려웠어요. 진수야, 미진아, 같이 가. 기다려. 제가 애타게 소리쳤지만 차를 갖고 온다던 아들은 그 차를 타고 그대로 횡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바닷물이 무섭게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설마?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차올랐습니다. 어느새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무틀 향해 나아가려 했지만 질척한 갯벌이 제 발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아차, 휴대폰은 며느리 미진이한테 빌려준 채였습니다.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사람 살려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서명했던 그 정체 모를 서류들. 응급상황 대비용 위임장이라고 인감을 찍어야 한다고 했던 아들의 목소리. 설마 진수가 이 엄마를?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이 늙은 엄마를 이렇게 차가운 바다에.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이 거칠게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간신히 서서 고개를 쳐들었어요. 하지만 숨을 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저기 갯벌에. 여기요. 사람 살려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물 위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거칠게 끌어올렸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눈 떠보세요. 저는 실눈을 가까스로 떴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의식 있습니다. 빨리 배로 옮깁시다. 저는 차가운 구조대원의 품에 안긴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손을 구급대원 한 분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곧 병원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커녕 입술조차 제대로 달싹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몸을 살폈죠. 환자분,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35도도 안 나와. 빨리 링거 연결하고 보온 처치부터 시작하세요. 의사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제 팔에 차가운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저는 신음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몸이 좀 녹는 것 같자 의사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정신이 좀 드시면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들 진수가. 네, 아드님요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연락을 하죠. 혹시 외우고 계세요?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며느리 미진이가 가져간 상태였고 아들 전화번호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나요? 다들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살잖아요. 그럼 신분증은 가지고 계세요? 지갑이나 뭐 주머니에.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되고 보호자 연락도 안 되면 저희가 병실을 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쪽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횡한 응급실 대기실로 데려다 주었죠. 그곳에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갔지만 이 넓은 병원에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날 버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대기실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저는 병원에서 준 담요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혹시 오늘 갯벌에서 구조되신 분 맞으십니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가 병원 연락받고 왔는데 할머니 신원 확인이 안 돼서요. 실례지만 지문 채취 좀 해도 괜찮을까요?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가족분들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작은 기계를 꺼내 제 손가락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내일 오전쯤 신원이 확인될 겁니다. 그때까지 병원에 잘 계세요.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서러운 울음소리,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갯벌에서의 끔찍했던 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진수가 차를 갖고 오겠다며 손을 흔들던 그 순간, 미진이가 휴대폰 빌려달라며 웃던 그 순간, 그리고 한 달 전에 서명했던 그 정체 모를 서류들까지. 그래, 다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왔던 경찰관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정옥 할머니 맞으시죠? 지문 조회해 보니 신원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주소지로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연락처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네, 아드님이랑 며느리가 왜요? 절 버렸어요. 갯벌에 일부러.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급히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버리다니요? 혹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힘겹게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 실족이 아니었군요. 일단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우선이니까 치료 잘 받고 계세요. 경찰관들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간 뒤 30대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정옥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팀의 김연주라고 합니다. 어르신 상황을 전해 듣고 왔어요. 김연주가 제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보호자가 안 계셔서 병실 배정도 못 받고 밤새 여기서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우선 긴급 의료비 지원 절차부터 밟아드릴게요. 병실 쓰실 수 있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갯벌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 경찰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날 버렸어요. 물 들어오는 갯벌에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 죽으라고. 김연주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찾아와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던 것. 가족여행을 가자고 저를 구슬렸던 것. 정체 모를 서류에 인감을 찍게 했던 것. 그리고 갯벌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던 것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다 들은 김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제가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병실부터 빨리 배정받으실 수 있게 제가 빨리 처리하고 올게요. 어딘가로 통화를 하던 김연주가 다급한 걸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병실 배정됐어요. 일반 병실인데 어르신 돌봐드린 간병인도 배정해드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저를 4층 병실로 데려다 주었죠. 딱딱한 의자가 아닌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 걸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정옥 할머니시죠? 50대쯤 돼 보이는 한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정옥인데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할머니 간병을 맡게 된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정순 씨라고 부르세요. 최정순이라는 간병인은 익숙하게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정순이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갯벌 만조 때 극적으로 구조되셨다고요.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보호자가 한 분도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수납도 사회복지사님이 하시고요.
혹시 무슨 복잡한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날 버렸어요. 정순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버리다니요?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미 경찰과 사회복지사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또다시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이는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요. 그 여행 가시기 전에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서류 같은 거에 도장 찍으라고 한 적 없으세요? 서류요? 아, 있어요. 여행자 보험 들어야 한다고, 또 병원에서 무슨 응급 상황 생기면 자기가 대신 결정해야 한다고 위임장 같은 거라고 했어요. 위임장이요? 혹시 그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 하라는 대로 이름 쓰고 인감도장 찍어줬는데. 정순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실례되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할머니 재산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저는 조금 놀라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재산을 묻다니요. 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정순이가 급히 손을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여쭤봤죠?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이 간병인 일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10년 동안 특별조사관으로 일했어요. 보험 사기 잡아내는 일이요. 할머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딱 그 느낌이라서요. 보험사 조사관이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계세요? 네, 그건 똑똑히 외우고 있죠. 정순이가 핸드폰과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연락해서 딱 하나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절대 안 합니다. 할머니가 허락해 주셔야 해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할머니 명의로 최근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순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습니다. 정순이가 그걸 받아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분한테 조용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순이가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보험이라니, 설마.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이는 그동안 제 간병을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몸도 정성껏 닦아주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정순이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순이가 병실 문을 안쪽에서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해요.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할머니 명의로 정확히 한 달 전에 사망보험이 가입됐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망보험이요? 내가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할머니가 그 서류에 인감 찍으신 날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망 시 보험금 5억 원짜리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내 목숨값이 5억 원이었단 말입니까? 정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자가 아드님이에요. 진수 씨요. 할머니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그 돈 5억 원이 전부 아들 진수 씨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진수가 그 돈 때문에 이 늙은 엄마를.
네, 제 추측이 맞다면 할머니를 갯벌에 밀어넣은 건 그 피 같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짓이에요. 저는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이가 제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제가 이 일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놈들 용서 못해요. 저는 정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지옥 같은 진실을 꼭 밝혀낼게요. 어르신 아드님과 며느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온 세상에 다 알릴 겁니다. 저는 정순이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차갑고 무서운 세상에 적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있다는 사실이요. 정순이가 병실에 들어오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기자분께 연락드렸어요. 이건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요? 아니, 정순 씨 그럼 제 일이 신문 같은데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이틀 뒤 정순이가 정말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기사 났어요. 여기 보세요. 신문 사회면 한쪽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70대 노모, 가족여행 중 갯벌에 홀로 남겨져 구조라는 커다란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저를 위해 기사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할머니, 이것 봐요. 벌써 지역 뉴스에도 나갔대요. 사람들이 댓글로 다들 충격받았다고,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제 치부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진이가 제 빌라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를요. 며칠 뒤 정순이가 경찰 조사를 돕고 돌아와서 그날의 정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순이의 말에 따르면 진수와 미진이는 제가 그 갯벌에서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병원에 실려가 구조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제 빌라로 태연하게 돌아왔다고 해요. 찾았어? 당신 통장이랑 도장 어디 뒀는지 못 찾았어? 빨리 찾아봐. 진수가 초조하게 집안을 뒤지자 미진이가 안방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여보, 여기 통장 묶음 다 있네. 아, 여기. 인감도장도 찾았어. 여보, 이제 어떡해? 빨리 처리해야지. 진수가 제 통장들을 받아들고는 탐욕스럽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망신고 접수한다고 하면서요. 마치 정말로 비통한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처럼 연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이 한숨 돌리던 그날 저녁이었대요. 진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답니다. 여보세요? 민철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야, 진수 너 혹시 너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냐? 방금 지역 뉴스 봤는데. 진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아니, 네 어머니 성함이 이정옥 맞지? 갯벌에서 구조됐다고 뉴스 속보에 나왔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 너 몰랐어? 진수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미진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누구 전화인데 얼굴이 새하얘져? 진수가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갯벌서 70대 노모 극적 구조 제 얼굴 사진이 화면에 떡하니 떴습니다. 미진이가 그걸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계셔. 어머님이 살아계셨어. 말도 안 돼. 창백해진 진수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대요. 당장 병원 가져가서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우리가 잠깐 차 빼러 간 사이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해명하자. 빨리.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뉴스까지 다 났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줘? 우리가 보험금 타내려고 한 거 경찰이 금방 알게 될 거라고. 미진이가 절망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답니다. 진수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이를 악물었대요. 그럼 흔적부터 지워 당장. 빨리. 두 사람은 제 집에서 훔쳐온 서류들을 모두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제가 인감을 찍어줬던 위임장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그 망할 놈의 보험 서류들까지요. 진수가 그 서류들을 전부 욕조에 쑤셔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대요. 서류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걸 보며 진수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이러면 돼. 증거만 없으면 우린 괜찮아. 다음 날 진수는 저를 갯벌로 실어 날랐던 그 차를 곧장 중고차 시장으로 몰고 갔대요. 사장님, 이거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얼마까지 쳐주실 수 있어요? 중고차 상인이 차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차 상태가 영 그런데 400만 원 그 이상은 어렵겠는데. 좋아요. 400이라도 좋아요. 바로 팔게요. 현금으로 주세요. 진수는 그 헐값을 받아들고는 증거가 될 차를 넘겨버렸답니다. 정순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이 이놈들이 증거 인멸한 거, 차 판 것까지 싹 다 알아냈대요. 저는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정말 끝까지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 제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정순이가 저를 부축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종훈이라는 형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죠. 이정옥 할머니 맞으시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어서 앉으세요. 제가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박종훈 형사입니다. 박종훈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갯벌 체험장 쪽 CCTV는 하필 고장이 나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편의점 CCTV를 샅샅이 뒤졌어요. 박종훈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수와 미진이가 갯벌에서 급하게 뛰어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어요. 시간 보이시죠? 어르신 정확히 만조 30분 전입니다. 갯벌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사람이 저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저는 차마 그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박종훈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그날 밤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인근 모텔에서 묵었어요. 모텔 주인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밤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뉴스로 어르신 소식 확인하느라 그랬던 거겠죠. 정순이가 옆에서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보험 관련해서도 확인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당연히 확인했습니다. 정순 씨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짜리 사망보험 가입 내역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박종훈 형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드님이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서를 위조했어요. 실제로는 아주 건강하신데 서류상으로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쉽게 하려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희가 당장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예상대로 두 사람이 잠적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와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쥐새끼처럼 숨어봤자 금방 찾을 겁니다. 박종훈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가 아드님 직장 동료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최근에 돈이 급했는지 여기저기 거액을 빌리려고 손을 벌리고 다녔답니다. 당연히 다 거절당했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며느님 쪽은 더 심각합니다. 온라인 도박에 거액을 탕진했대요. 대학 동창한테 확인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기저기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그토록 돈이 필요했던 이유를요. 정순이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그 집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자 정순이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세요? 저희 집으로 가시면 되죠. 제 원룸이 좀 좁긴 한데 우리 할머니 모실 방은 하나 나옵니다. 저랑 같이 지내요. 정말요? 아이고, 내가 정순 씨한테 신세를 져도 될지. 당연하죠. 할머니 이 상태로 혼자 두면 제가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얼른 짐 챙기세요. 저는 고마움에 정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퇴원 다음 날 정순이의 원룸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반듯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할머니, 인사하세요. 이분이 유기현 변호사님이세요. 돈 없는 사람들 편에서 싸워주시는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유기현 변호사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유기현입니다. 정순 씨한테 어르신 이야기 다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힘 다해서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유기현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사고소는 박 형사님이 잘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르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 재산을 보전하는 겁니다. 재산 보전이요? 네, 아드님 부부가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유기현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르신 명의로 된 빌라 주소하고 주거래 은행 예금 계좌번호 기억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재산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유기현 변호사가 공인인증서로 빠르게 조회를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르신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갯벌 사건 바로 이틀 뒤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예금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이미 인출됐습니다. 옆에 있던 정순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머님이 병원에 계셨는데. 유기현 변호사가 급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받아간 위임장, 그걸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한 겁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나 의식불명인 줄 알고 상속 절차 밟기 전에 돈부터 빨리 빼돌린 거죠. 저는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아 어지러웠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어르신 뉴스가 나오면서 은행에서 이상하게 여겨서 일단 보류시킨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금 3천만 원은 이미 나갔어요. 이 계좌 당장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돈 빼가려고 시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발 막아주세요. 변호사님 제발요.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법원으로 가서 가압류 신청하고 오겠습니다. 긴급 사안이라 법원에서도 빨리 처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기현 변호사가 모처럼 기쁜 표정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됐습니다. 가압류 결정 났어요. 아파트하고 남은 계좌 전부 다 꽁꽁 막혔습니다. 이제 그놈들 할머니 재산에 손톱 하나 못 댑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가 저녁상을 차리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금 박 형사님한테 연락 왔는데요. 그놈들 통장이랑 아파트 다 막힌 거 알고는 그야말로 발광을 했대요. 그래요? 이웃들이 증언했대요. 며느리가 남편 진수한테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더랍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악을 쓰는 진수와 미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어느 날 저녁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내일 저랑 복지관 한번 가보실래요? 할머니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임이 있어서요. 무슨 모임인데요? 이름이 실버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할머니처럼 아픈 일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이야기가 신문, 방송에 다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봐. 정순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할머니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정순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문을 열자 1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동그랗게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분이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정옥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미숙이라고 해요. 은퇴한 교사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옥 씨, 이야기 듣고 저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힘드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숙 씨는 저를 다른 어르신들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자녀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년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내 도장을 몰래 훔쳐가서 집을 홀랑 팔아 치워버렸지 뭐야. 지금은 월세방 전전하고 있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집은 있소. 대신 아들놈이 내 통장을 싹 털어갔지.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지 뭐야. 강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내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전부 도박빚 갚는데 썼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도 없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기구한 일을 겪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강미숙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싸워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죠. 아시겠죠?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에 북받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기현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드디어 아드님 부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혹시 법원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꼭 가야 할까요? 그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는데.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 어르신께서 법정에 직접 나오셔서 그 얼굴을 보여주셔야 판사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놈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재판 당일 저는 정순이와 강미숙 씨 그리고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수많은 노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폐륜 범죄, 엄벌하라, 엄벌하라. 노인 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강미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옥 씨, 저것 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입정. 진수와 미진이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진수와 김미진은 공모하여 피해자이자 어머니인 이정옥을 갯벌에 유기하여 익사시키려 했고 사망 시 지급되는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반사회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입니다. 진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 있습니까? 검사가 저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피해자 이정옥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증인 그날 갯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진이가 저를 갯벌 아주 깊숙한 곳까지 데려갔습니다. 조개를 캐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새 물이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피고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차를 갖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정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무릎까지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그저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죠. 재판장이 진수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말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진수가 잿빛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최종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이어 진수와 미진이가 수의를 입은 채 마지막으로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이 두꺼운 서류를 펼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진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김미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미진이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낳아준 친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므로 이에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쾅! 재판장이 내리치는 망치 소리가 제 가슴을 무겁게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유기현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가압류되었던 할머니 빌라하고 예금 계좌도 이제 완전히 할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피 같은 제 재산을 온전히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산은 돌아왔지만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법원을 나서는데 강미숙 씨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정옥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죠? 저희 실버 커뮤니티 사무실로 꼭 오세요. 정옥 씨를 위해 작은 모임을 준비했어요. 모임이요? 저를 위해서요? 그럼요. 우리 정옥 씨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승소 축하 파티라도 해야죠. 꼭 오셔야 해요. 저녁이 되어 찾아간 실버 커뮤니티 사무실에는 회원분들이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과 커다란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강미숙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우리 이정옥 씨를 위해 다 같이 힘찬 박수 한번 쳐요. 회원들이 모두 저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웠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강미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옥 씨가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옥 씨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숙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우리 노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자고요.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돕겠소. 내가 가진 힘이나마 보태고 싶구려. 다른 회원들도 여기저기서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런 끔찍한 일이 다른 분들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합시다. 일주일 후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순 씨 혹시 괜찮다면 우리 아이의 집을 구해서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정순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정말요, 할머니? 저는 당연히 할머니께서 원래 사시던 빌라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그 빌라에는 너무 아프고 끔찍한 기억이 많아요. 새로운 곳에서 정순 씨하고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도 함께 지내고 싶어요. 저희는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주택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방이 2개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도 딸려 있었죠. 이삿짐을 옮기고 새 집을 꾸미는 동안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새 집에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강미숙 씨에게서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 씨, 우리 단체 드디어 구청에 등록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예요. 어머, 정말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이름은 뭐로 했어요? 노인 인권 지킴이요, 어때요? 이름 괜찮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딱이네요. 노인 인권 지킴이는 후원금을 모아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곳에 신고센터를 만들고 상담 전화를 받기 시작했죠. 저와 정순이는 매주 이틀씩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하소연을 들어주며 상담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의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노인 인권 지킴이죠? 제발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면회를 갔더니 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요양원에서는 자꾸 넘어지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엄마가 요양사한테 맞았다고 저한테만 살짝 말씀하셨어요. 저는 즉시 정순이를 불렀습니다. 정순 씨, 아무래도 우리 지금 당장 그 요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강미숙 씨와 함께 그 요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저희를 보고 경계하며 맞았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강미숙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노인 인권 지킴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네, 학대 신고라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선 어르신들 계시는 방부터 좀 둘러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요양원 안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셨는데 팔뚝에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팔은 왜 다치셨어요? 할머니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사가 내가 밥 투정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꼬집고 때렸어요. 저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순이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멍 자국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숙 씨가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지금 당장 구청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원장이 당황하며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증인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죠. 조사 결과 그 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 요양원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의 이야기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강미숙 씨가 신문을 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 씨,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구한 거예요. 저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늙은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죠. 조용하던 집 앞에서 갑자기 고래고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옥, 당장 나와. 이 집 맞잖아. 문 열어, 이정옥. 저는 깜짝 놀라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딱 봐도 인상이 험악한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놀라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댁들은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소란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다짜고짜 정순이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뭐야? 비켜. 이정욱, 그 독한 할망구 어디 숨었어? 당장 끌어내. 저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정욱인데 누구시죠?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내 하나뿐인 동생 인생을 아주 박살을 내놓고 이제 와서 편하게 발 뻗고 잠이 와? 네, 동생이라니요? 그때 뒤에 있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앞으로 척 나섰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우리 귀한 딸 미진이지. 당신 때문에 내 금쪽 같은 딸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고.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며느리 미진이의 엄마와 오빠였던 거죠. 남자가 제 턱 밑까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우리 미진이가 감옥에서 고생한가? 합의금 두둑하게 내놔.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안 그러면 앞으로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정순이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예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정순이가 분노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어디 한번 불러봐. 우리는 그냥 사돈어른이랑 대화하러 온 건데 왜? 여자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우리 착한 딸이 오죽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다 당신 같은 악독한 시어머니가 매정하게 구박하고 돈 한 푼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구박을 했다고요? 남자가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고 일주일 안에 합의금 5천만 원 준비해. 안 그러면 앞으로 매일같이 와서 개망신 시켜줄 테니까. 정순이가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 앞에서 웬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제야 미진이 엄마와 오빠는 혀를 차며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그들은 쥐새끼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들이 온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정순이가 유기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유기현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곧 결정이 날 겁니다. 정말요? 변호사님,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 결정이 나면 할머니 반경 100m 이내로는 접근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이틀 후 정말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미진이의 오빠와 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정순이와 함께 오랜만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 콩나물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아주 세게 밀쳤습니다. 아! 저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급하게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정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손목이. 정순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저를 밀친 범인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퉁퉁 부은 제 손목에 깁스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정순이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진이의 오빠는 CCTV 증거와 목격자 진술로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죠. 하지만 고작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가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이가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시어머니 이정옥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감옥에 보내놓고 지금 보란 듯이 아주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요즘 시어머니들 정말 독하네.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이 글 밑에다가 반박글 올릴게요. 강미숙 씨와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재판 기록을 어렵게 구해 올리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거짓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고 악플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인터넷을 볼 수도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들 진수 씨한테서 온 편지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진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은 아들 진수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가족들은 저를 죽일 듯이 괴롭히는데 정작 제 아들 진수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저렇게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 며칠 후 유기현 변호사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진 씨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해 재판 기록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론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유기현 변호사가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 밑에 댓글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전혀 몰랐네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미진이의 오빠와 엄마를 경찰서로 불러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할머니를 괴롭히면 그때는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고요. 그 후로 며느리 가족의 지긋지긋한 괴롭힘은 마침내 멈췄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 가요. 근교에 아주 좋은 온천이 있대요. 여행이요? 아이고, 저는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옥 씨 기운 내시라고 우리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다 모았다고요. 꼭 가셔야 해요. 저는 망설였지만 옆에 있던 정순이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온천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따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니 그동안 뭉쳐있던 마음의 응어리까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강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옥 씨 이제 좀 어때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온천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저만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무심히 흘렀고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유기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드님 진수 씨가 곧 출소합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벌써요? 네, 정확히 한 달 후입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드디어 진수가 출소하던 날 유기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수 씨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갱생시설에 바로 입소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거기서 생활하면서 기술도 배울 거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보호관찰관 입회하에 할머니께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진수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나 진수에게서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무사히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갱생시설이라는 곳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 짧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답장 쓰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꼬박 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진수야, 용서는 아직 엄마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네가 그곳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를 멀리서나마 바라고는 있다.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돌아서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유기현 변호사에게서 들으니 진수가 제 편지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더 열심히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 인권 지킴이 활동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저희의 활동을 눈여겨본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게 되었죠. 강미숙 씨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어엿한 전국적인 단체가 되었다고요.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사무실에 나가 상담 전화를 받고 이틀은 여러 복지관을 돌며 강의를 했습니다. 정순이 역시 보험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여러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기구했던 삶과 아픔이
그저 저 하나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석 달쯤 지나 진수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제과제빵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어머니께 제가 직접 만든 빵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또 덧없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갱생시설을 나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 사회적 기업 베이커리에 정식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유기현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수 씨가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베이커리 사장님의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어느 날 진수가 제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진수와의 어색한 편지 교환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잊을만 하면 편지가 왔죠. 진수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새롭게 배운 것들, 그리고 매일같이 반성하는 마음을 구구절절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짧게 잘 지내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진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 구운 듯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여러 종류의 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빵입니다. 보호관찰관님의 특별 허락을 받고 용기를 내어 보냅니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세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빵을 하나 꺼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네요. 응, 그러네, 맛있네. 저는 그 빵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실버 커뮤니티 모임에 전부 다 들고 갔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빵을 나눠 먹었죠. 강미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 정옥 씨, 이 빵 도대체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맛있는 빵은 정말 처음 먹어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직접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순간 시끄럽던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미숙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정옥 씨 아드님이 정말 많이 변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진수에게 조금은 다른 답장을 썼습니다. 진수야, 네가 보낸 빵 잘 받았다. 아주 맛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저는 여전히 진수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상 모든 일에는 시간이 약이래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천천히 가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가고 마당에는 따스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에도 아주 느리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기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진수 씨의 보호관찰 기간이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진수 씨가 작은 베이커리를 하나 열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동료와 함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년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와 함께 저희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하게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카페 이름은 정순이가 직접 지었습니다. 바로 다시 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진수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세월 못난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작은 베이커리를 하나 열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제 피와 땀으로 일궈낸 저의 첫 가게입니다.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가게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 제가 만든 빵을 꼭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죄인 진수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정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꼭 같이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강미숙 씨도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맞아요. 정옥 씨, 우리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요. 우리 같이 가요. 저는 마침내 아주 힘겹게 결심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정순이와 강미숙 씨와 함께 진수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낯선 주택가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죠. 낡은 유리문 위로 새 출발 베이커리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큰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반죽을 하던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많이 야위고 머리에는 서리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수가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진수는 제 앞에 소리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진수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무릎 꿇은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진수의 손이 보였습니다. 반죽을 하느라 온통 밀가루가 묻은 손, 거칠고 상처로 얼룩진 손, 지난 몇 년간 빵을 만들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가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도 이 엄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야. 진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지난 몇 년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다는 것은 인정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라.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엄마, 어서 일어나. 네가 만들었다는 그 빵, 어디 맛이나 좀 보자. 진수가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든 빵들이에요. 진수가 정성껏 만든 여러 종류의 빵을 내왔습니다. 정순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어머, 빵이 정말 맛있네요. 진수 씨,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진수가 오랜만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강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이 정도 솜씨면 금방 입소문 나서 장사 아주 잘 되겠어요. 1시간쯤 지나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가 커다란 빵 상자를 제게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따로 챙겨놓은 거예요. 꼭 가져가세요. 저는 말없이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 혹시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진수의 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 들르마. 진수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후로 저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쯤 진수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물론 오래 머물지는 않았죠. 빵을 사고 차 한 잔을 마시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진수의 베이커리는 강미숙 씨의 말대로 정말 입소문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지역 신문에도 작게 소개되었죠. 과거를 딛고 새 출발에 성공한 남자들이 운영하는 정직한 빵집이라고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7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저를 위해 조촐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강미숙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 씨, 혹시 아드님도 초대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라고 해요. 생일 파티 날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카페 다시 봄에 모였습니다. 정순이, 강미숙 씨, 유기현 변호사, 그리고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진수도 왔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아주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왔죠.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불며 딱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부디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파티가 끝나고 진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가게 문 닫을 시간이라서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멀어져가는 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고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과 노인 인권 지킴이 활동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지난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담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다시 봄이었죠.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저는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바다로 소풍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끔찍했던 갯벌이 아닌 안전하고 고운 모래가 펼쳐진 해변이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디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제 발등을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미숙 씨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옥 씨,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정순이가 제 팔짱을 꼭 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제 양옆에 선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에겐 여러분이 새로운 가족들이요. 저는 저 멀리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아름다운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새겨진 과거의 깊은 상처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섰으며 지금도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이, 강미숙 씨, 유기현 변호사,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제 아들 진수와도 진짜 웃으며 마주 앉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주 천천히요.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뺨을 스치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이 마침내 왔습니다. 여러분, 저 이정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갯벌에서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